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학년 부장을 맡았고 휘봉고등학교의 진로 전담 교사이기도 한 안혜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1학년 때부터 학부모 아카데미나 진학 설명회를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3학년 학부모님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학부모 회장님이셨고, 올해는 3학년 학부모 대표를 하고 계신 홍인교 님께서 3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를 4월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었잖아요. 학부모 아카데미는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였고, 이제 3학년 학부모님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얻기를 바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부모님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학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답답하세요. 애는 말을 안 하고 얘기하자고 해도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피하고 뭐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거나 아니면 짧게 대답하거나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더 많이 그러시죠. 어, 그리고 뭐 딸 같은 경우는 금방 눈물바람이거나 많이 그럴 텐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 없이 어떤 자료 없이 아이랑 대화를 나누시면 아이랑 싸우고 감정만 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아이랑 함께 진학 정보를 같이 탐색하면서 함께 진학을 설계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저는 아마 10시까지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녹화를 해가지고, 어, 이제 뒷부분은 좀 자를 거예요. 뒷부분은 이제 수시 합불 자료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좀 공개되면 곤란해서 그 부분은 자르고, 앞부분의 일반적인 설명 부분은 잘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쁘셔서 못 들어오신 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조금 수많은 진학 설명회 많이 들으셨죠? 서울대부터 시작하는 진학 설명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하고 주요 15개 대학 얘기하고 이런 진학 설명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전형별로 뭐 입결이 어떻다 이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진학 정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 맞게 내가 찾을 수 있나 이런 걸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교 이후의 다양한 교육 기회. 의외로 부모님들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밖에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관에 대해, 기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이랑 학과랑 전공의 선택할 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진학정보 탐색인데, 각 대학의 진학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탐색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번째로는 작년에 수시 합불 자료를 가지고 각 성적대에 맞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될 수 있을런지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이후에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있어요. 4년제 대학이랑 전문대학 외에도 다른 교육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실은 다른 데선 듣기 어려워요. 저는 상담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정보이고, 실은 상위권 학생보다 학교 안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 체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곳과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요. 실은 요즘에는 공부를 아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든 그 들어가서 2년 내지 3년 동안 미리 장래를 준비하는 무언가를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안 좋다고 해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이런 걸 대학을 못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장래를 준비할까 이런 접근을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 기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20대 초반에 아이들이 어떻게 20살부터 25살 사이를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까? 요즘처럼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런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과연 아이가 20세부터 25세를 어떻게 보내야 가장 그래도 그때 잘 보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어딘가에 적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잘 보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을 두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이런 20대 초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야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에게 20대 초반의 5년의 시간을 이렇게 자기 진로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5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가고자 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2, 3년제가 이제 전문대가 되는 거고요. 전문학사라고 하죠. 그리고 4년부터 6년이 이제 학사가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이 일반적이고요. 4년 중에 이제 가끔 전문대학에 학사 심화과정 또는 전공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4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딱 유일하게 5년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대학의 건축학과가 5년제예요. 이거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건축학과가 4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건축학과 학생들은 거의 집에를 못 갔어요. 졸업작품 전시회 준비하려면 4학년 때는 거의 학교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건축학과를 1년 늘렸어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수업을 듣고 5학년 때는 아예 그냥 졸전을 준비하죠. 졸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6년에 해당하는 건 의치한 약대, 수의대가 이제 6년이 되겠습니다.
조기 졸업은 수업을 이렇게 압축해서 들으면 1년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이내가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교 졸업 후에 만나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있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죠. 일반 대학하고 전문대학은 뭐가 틀리냐? 일반 대학은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고요. 보통 4년제로 운영이 되고 4년 동안 몇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주냐면 140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줍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16에서 20 사이의 학점을 한 학기에 들어서 8학기를 듣게 되죠. 그거를 다 이수를 못하면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에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만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대학이나 특수대학 같은 것들도 있어요. 교육대학이나 특수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의 교육대학 같은 경우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대학인데 전국 주요 도시, 즉 서울교대, 그죠? 춘천교대, 진주교대, 전주교대,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청주교대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따서 10개가 있죠, 전국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이거 10개 외에 초등선생님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더 있는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그다음에 제주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개를 거쳐야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요. 이 13개를 거친 졸업생들이 한 해에 몇만 명씩 탄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70%가 지금 현재는 임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교대 임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 한 절반 됐을걸요. 그리고 향후 뭐 10년 동안 이게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대하고 사대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엄청나겠죠. 아마 교대하고 사대 지금 보내면 대학 가서 데모할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뭐 폐과 반대, 폐교 반대 이런 데모를 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향후 5년 내에 교대 사대 통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주대 고민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제 교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정말 이러이러한데도 갈래 이렇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데도 아이가 흔들림이 없으면 가야죠.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갔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사범대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수대학교가 있어요. 경찰대, 그 다음에 사관학교 3개,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원이 빠졌네요. 과학기술원 뭔지 아시죠?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예, IST가 붙는 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이제 특수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대학인데, 이 특수대학을 따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수시 6회제 안에 이 대학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 써 있는 건 국군 간호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특수대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있어요. 전문대는 보통 2년제가 기본이지만 학과가 공부할 게 많으면 2년에 다 못 배워서 3년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보건 계열이 거의 3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계열도 3년제인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3년제 동안 전문학사 딸 거니까 요즘에 전문대학의 추세는 아예 이걸 한 해 더 늘려가지고 4년 동안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사 심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사 심화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4년제 대학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전문대학도 칼리지란 이름 안 쓰고요. 유니버시티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서일대학교, 여기 면목동에 있는 서일대학교가 대표적인 전문대인데 우리 학교하고 굉장히 가깝고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가고 많이 갔으면 좋겠는 전문대인데 거기도 옛날에는 서일 칼리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일 유니버시티를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사 심화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원격 대학은 뭔지 아시죠? 인터넷 등의 이제 화상 강의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시험은 가서 봐요. 그래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방통대하고 사이버대학 등이 있고, 사이버대학도 최근에 되게 많이 생겼죠. 방통대는 등록금도 싸고 그렇긴 한데 약간 느슨하죠. 예, 느슨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뭐 한 학기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느슨하다 보니까 졸업하기가 되게 어렵고 수업의 질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금은 일반 대학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3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사이버 대학, 아이들이 사이버 대학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이버 대학은 성인들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진로를 개척할 때, 학위가 필요할 때 사이버 대학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20대 학생들은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보다는 그냥 일반 대학을 가는 게 더 좋겠죠.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그러려면. 그리고 산업대학은 이제 한 2개 남고 다 없어졌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소개드리고 싶은 학교는 한국폴리텍 대학이에요. 그리고 학종은행제랑 독학사 시험입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한 2년제 대학이에요. 실은 과정으로는 2년 전문학사, 1년 과정, 6개월 과정 등이 있어요.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학교가 취업이 잘 돼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 진로를 준비하려고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만약에 주변에 지금 아이들이야 뭐 바로 폴리텍 대학을 가도 되고요. 만약에 주변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공무원 준비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 알바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취업 때문에 너무 고민인 학생이 있다면 저는 폴리텍 대학을 추천을 많이 하고 싶어요. 대학을 그냥 안 가고 여기를 가도 되고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도 여기를 가는 게 되게 좋은 이렇게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기술을 가리키는 대학인데, 전국에 캠퍼스가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서울 정수 캠퍼스, 강서 캠퍼스, 그리고 서울 근처에 성남이랑 분당 융합기술원이 있고,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캠퍼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공장? 예, 그런데 갈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이걸 발판으로 입직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요즘에 국어국문학과는 좀 인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 마땅히 취업을 할 수가 없어. 요즘에 문과는 서울대도 절반이 논다고 하니까 엄청 취업난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로를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이들은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게 되게 막막하고 막상 공무원이 되면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전망이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또 그만두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새롭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찾아가는 거는 어떤지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 뽑아요. 예. 이 곳은 공공직업훈련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대졸자의 취업 연계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이거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취업이 돼요. 제가 아는 선생님의 자제가 체대를 나왔어요. 네, 체대를 나와서 20대 때는 배드민턴을 가리키는 레슨을 하면서 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죠. 코치를 하면서. 그런데 이걸 오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로를 모색을 하는데 여기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정이 있거든요. 초보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 1년 반 정도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판교에서 잘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텍 대학에 이 기술교육원이 있다는 것도 정보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서 다녀요. 여기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다닌다. 차비 정도 줍니다. 차비 정도 주고 밥값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이런 걸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하이테크 과정에는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랑 의료 시스템이랑 인베디드 시스템은 어떤 기계 안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을 작동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넣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인원을 되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한 기수에. 많이 뽑지는 않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직업을 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졸자 취업 연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아예 구해요. 그래서 물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석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IT 전공이 꼭 아니어도 돼요. 전공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전공이 아니어도 IT 관련 지식이 있는 자니까 좀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직업을 구하는데 쉬운 과정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 폴리텍 대학의 다양한 캠퍼스에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잘 활용하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직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대학은 넘어가고요. 학점 은행제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하면 보통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4년제 대학, 4등급은 수도권 4년제 대학, 지방까지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5등급 정도부터는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전문대를 가자라고 상담을 많이 해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 가자. 전공이 좋은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골라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6등급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그 중에 4년제를 가겠다라고 하면 좀 더 멀리 있는 4년제 대학을 권하기도 하죠. 거리가 좀 있는 충청권이나 경기도 막 포천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7등급, 8등급인 애들한테는 이걸 많이 권해요. 학점은행제 기관. 이 학점은행제 기관은 면접 전형만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여기에 가서 뭘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도 다 애들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그 기관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면 다시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학점은행제 기관은 대표적인 게 전산원이죠. 옛날 말로 전산원. 옛날 말로 전산원인데 화면 보이시죠? 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로 가고 있는데 네. 옛날 말로 전산원인데 그 보통 대학교의 부설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학점은행제 기관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훈련 기관 조회.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전공별로도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 학점인정기관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굳이 지방에 있는 걸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점 인정 기관을 검색해서 갈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검색해서 갈 수 있고요. 여기는 평생교육원이나 학원 같은 것까지 다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어, 그, 이렇게 대학교 부설, 전산원, 요거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인가를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육부 인가가 아니에요. 그 대학교 부설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든 전산원을 찾아봐서 가고 싶어.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산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나 봐요. 사회교육원이라는 말을 쓰나 본데, 예를 들면, 광운대학교, 우리 학교하고 한 20분밖에 안 되죠? 광운대학교에는 학점 인정 기관을 세운 지 되게 오래됐어요. 30년? 네. 그런 데가 광운대, 동국대, 숭실대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이런 데의 좋은 점은 뭐냐면, 대학 캠퍼스를 같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가 있고, 여기는 학사 학위를 자격증처럼 주기는 해요. 졸업장이라기보다 자격증처럼 주기는 하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편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취업도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광운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랑 숭실대학교 미래교육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에 가면 홍보 영상 같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어떤 거를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8등급, 9등급이다, 우리 아이가. 근데 얘를 그냥 집에서 놀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학점 인증 기관이라도 보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들은 대학 교수님처럼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아요. 되게 꼼꼼하게 찬찬하게 잘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찬찬하게 배워가지고 좀 준비가 되고 또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여기를 나와서 학사를 받은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 독학 학위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 학위를 주는 거예요. 학사 학위를.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것도 학위를 받기 위해 뭔가 들어야 돼요. 이런 거 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점 인정제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학점 인정제는 그 실용적인 학문과 관련된 학점 인정제 기관도 많이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미용을 하려고 해요.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3학년 때 직업반을 갑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도 있거든요. 직업반을 가서 3학년 동안 자격증을 따요. 그리고 나서 학점 인정 기관에 가가지고 학창 시절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에 다니면서 뭐 알바로 직장도 다니면서 여기서 공부도 하면서 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어서 할 수 있는 발판을 20대 초반에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공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부분까지 설명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잠깐 받죠. 지금 궁금한 거 없으세요? 졸리세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학 학과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7개 계열이 있는 거 계속 강조해서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학에 7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이거는 워크넷에서 나눈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학문에서 이렇게 크게 7개로 많이 나눠요. 이렇게 크게 7개의 계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애들이 진로를 정할 때 대략 이 계열로 좁혀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대학과 학과의 변화 방향 잘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공들이 뜨고 있어요. 취업이 전망이 좋아요. 많이 학과가 인원을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취업도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공계열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를 많이 신설하라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대학에 재정 지원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학과를 굉장히 많이 새롭게 신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가뜩이나 애들도 주는데.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데 이런 신설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네. 예전에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인문사회 계열 학과의 TO를 줄여요.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경영학과 같은 거는 인원을 줄이지 않는데, 취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과는 인원을 줄여요. 옛날에 국어국문학과 뭐 50명 뽑았다. 그러면 요번에 인공지능이랑 뭐 빅데이터 학과 만들 건데 인원이 모자라. 그러면 국어국문학과를 30명으로 줄이고 20명 인원을 확보한 걸 이런 학과 개설 신설한 데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문과는 어떻죠? 점점 문과는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가서 취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공계열은 점점 이렇게 많이 뽑아요. 지금 비율이 거의 40대 60? 이공계열이 60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까지 하면 취업 잘 되는 학과로 점점 많이 개설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넘어섰을지도 모르겠어요. 60 이상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구조는 문과가 많은 구조가 많아요. 왜? 애들이 수학하고 과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문과 쪽 과목을 많이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신 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애들이 다니고 있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문과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 부모님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3년만 그럴 뿐이지 대학 이후는 문과를 선택한 게 계속 후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학을 가는 순간에는 문과를 간 게 좋겠지만, 뭐, 왠지 문과에서 되게 잘할 것 같고, 유리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까지, 문과인 게 굉장히 많이, 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전공을 아직 선택하고 있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1, 2학년 학부님 듣고 있으시다면 이과 쪽을 많이 권하고 싶고요. 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선호가 굉장히 분명하다. 나는 문과를 가겠다라는 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러면 뭐 문과를 가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과 쪽으로 가는 게 길이 넓다. 중하위권 대학까지도 이과 쪽을 많이 뽑는다. 그리고 이과 쪽은 중하위권 대학을 가도 취업의 길이 열린다. 이 문과는 반대로 상위권을 가더라도 취업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학 탐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3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벌써 문과로 정했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 움직이기 어려워요. 어. 오히려 이과 애들은 문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문과를 선택한 친구가 이과로 가기는 상위권은 어려운데 중하위권은 상관없습니다. 중하위권이라는 건 내가 4등급, 5등급, 뭐 3등급 후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문이과 상관없이 대학 지원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교과 전형 지원할 때 뭐 문이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중하위권 대학, 중하위권 성적이면 오히려 어, 문과 가는 것보다 이과 쪽으로 틀어가지고 그냥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정보는 어떻게 접근해 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학과를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개설대학을 찾아요. 그리고 전형이랑 입시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1번 방법이죠. 근데, 어, 제가 3학년하고 많이 하는 방법은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1, 2학년은 1번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너 어느 학과 가고 싶어? 어느 학과에 관심이 있어? 어떤 전공과 계열에 관심 있어? 그래서, 아, 그러면 그 전공은 어느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3학년 대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되게 결국 말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은 어떤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 가능한 대학은 뭔지 좁힌 다음에 그 대학에서 학과를 찾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학과를. 그리고 전형과 입시 결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학년 학부모님은 아예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를 이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예요. 메이저맵. 아,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자료를 PDF로 먼저 공유를 한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할게요. PC를 쓰시고 있는 분은 이게 다운받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걸 인쇄를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그 신청자도 너무 많으시고, 인쇄해서 보내기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파일로 공유를 합니다. 이 PPT는 위에 거고요. 계열별 진학 설명의 자료 PDF고, 그 다음에 계열별 학과 발제는 요번에 만든 교육과정 설명의 자료집 중에 각 학과랑 그 학과에 가보시면 이따 안내 드릴 건데 학과에 대한 안내랑 개설 대학이 안내되어 있는 거여서 자료를 드립니다. 일단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메이저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좋아요. 근데 정보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저맵. 메이저맵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얘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네이버 같은 메일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회원가입을 제 메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학과 검색, 대학을 검색하고 싶으시면 대학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요즘에 고3들 상담을 쭉 계속 하고 있는데 요 2번의 방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지원 가능한 대학 보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그걸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메이저 맵으로 하기도 하고 대학 어디가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지역을 선택해요. 서울이나 경기나 강원이나 뭐 아이 성적에 따라서 대략 지역을 선택을 하고 대학을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을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가천대학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가천대라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가천대가 하나 검색이 됐죠? 그러면 가천대를 클릭을 하면 이 메이저 맵은 직관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파악할 수 있게. 가천대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의대를 이제 길병원,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 이 경원대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가천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의대가 생긴 이후로 학교가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 가천대의 특징은 특성화 학과가 되게 많다는 거. 이게 특징인데 여기에 이렇게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맵이 참 좋아요. 어떤 것들이 서로 전공이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들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잘 모르는데 그냥 모집 요강에서 모집단이 표에서는 잘 모르는 걸 여기는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경영 관련 학과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니까 자동차, 기계공학 이런 거 다 연결되죠. 그리고 요건 IT 관련 학과들. 그리고 여기는 바이오 관련 학과들. 그래서 연관학과를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 정보를 잘 모를 때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인문대네요. 인문대. 그리고 요즘에 핫한 게 이제 AI예요. 그래서 AI를 클릭을 하면 이 학과에 가천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학부 인공지능 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소개가 뜨는데 보통 대학 어디 가나 커리어넷의 학과 소개 방식은 줄줄이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메이저 맵은 요즘 신세대에 맞게 줄줄이 줄글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학과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어떤 것들의 워드와 가장 어휘와 관계가 많은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이지? 이렇게 알고 싶으면 이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학과가 뒤에 옆에 이렇게 뜹니다. 어, AI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내가 알고리즘을 했더니, 소프트웨어 전공, 그, 대학들이 쫙 옆에 오른쪽에 뜨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딱 클릭하면, 이렇게 관련 학과들이 쫙 뜹니다. 그죠? 예. 그다음 소프트웨어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학과들, 컴퓨터공학과들. 예. 창의력, 그다음에 뭐 자료, 이렇게 하면,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학과들도 떠서 연관해서 볼 수 있고요. 이 학과와 같이 볼 수 있는 연관 대학과 학과들이 쭉 아래에 떠요. 그죠? 이렇게 아래에 떠서 이 중에서 자기가 지원 가능할 만한 대학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인공지능과 비슷한 학과들이 여기 떴는데 음, 가천대학교하고 비슷한 성적대의 다른 대학을 가도 되고, 나는 조금 상향으로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 응용도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점프해서 이 학교, 이 학과로 갑니다. 그래서 메이저 맵은 약간 직관적으로 학과 탐색을 일종의 여행처럼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아요. 여행처럼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학과에 갔더니 아까랑은 약간 AI 소프트웨어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도 나오고. 그래서 그 학과의 워드 클라우드와 연관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같은 대학의 컴퓨터과학
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과를 보다가 그러면 과학기술대학교에 어떤 과가 또 있지? 이렇게 궁금하면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바로 가요. 바로 가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봤던 이런 메이저 맵이 떠요. 서울과학기술대는 국립이에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이죠. 서울의 유일한 국립이었던 서울대는 이제 국립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대학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법인이라는 법인이 소유한 사단법인이 소유한 학교가 됐고요. 국립대는 서울과학기술대밖에 없어요. 시립대는 공립이에요. 시가 세웠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국립대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공계열이 강세인 학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건축 관련 학과들이 있고요. 여기에 소재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안경광학과랑. 그다음 화공생명이 있고 여기 IT 관련 학과들이 있고 여기 이제 과학기술대가 좀 특이한 게 여기 ITM하고 MSD라는 학과가 융합학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대는 우리 학교에서 되게 가깝고 국립대여서 아이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요 대학의 학과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원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대학에선 어떤 학과랑 매칭이 되겠구나 생각해보고 과를 고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기계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거저거 많이 묶여있는 과인데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인원을. 그래서 합격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맵을 활용한 전공 탐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과 탐색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더 정확한 건 학교에서 발행하는 전공 가이드북이에요. 전공 가이드북은 이따가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은요, 특히 인문사회대는요, 전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학을 들어가서 전과도 아주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융합 전공도 너무 많고요. 이중 전공도 너무 많이 할 수 있고 아예 트랙 자체를 새롭게 꾸려가지고 아이들이 최대한 흥미롭게 배우면서 취업까지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없나 대학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은 실은 학과가 크게 의미 없이 대학을 들어가서 전과하거나 이중 전공하거나 융합 트랙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과는 달라요. 이과는 전공을 선택을 잘못하면 4년 동안 내내 고생하고 결국은 그걸로 진로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는 전공을 잘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자기랑 안 맞는 전공으로 가면 매우 많이 후회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과는 전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되고 전과도 쉽지 않아요. 이중 전공 거의 이과는 못해요. 전공 공부하기도 엄청 빡시기 때문에 전공 하나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중 전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과를 하려고 하면 전공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인문사회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전공을 가든 그냥 가서 바꿀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고 이중할 수 있고 전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대는 실은 최대한 유리한 전형으로 그냥 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 CK 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대학 학과가 정해지면 특성화 사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학과라는 취업까지 보장되는 학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과 쪽으로 대학이 학과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프라임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건국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도 해마다 개설이 돼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엄청 많이 신설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하는 학과를 가면 그 학과에 돈이 많으니까 재학생들이 입는 특혜가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좀 특이한 건데 일하면서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취업이 이미 되는 거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학교가 되게 대표적인 학교인데 만약에 그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좀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등록금도,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고 거의 공짜로 대학을 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3년 동안 이걸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굉장히 성취 동기가 높은 친구들이 가면 굉장히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첨단의료기기학과. 이거 되게 유망하죠? 첨단의료기기학과, 게임영상학과, 디스플레이학과, 미래자동차학과 등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양대 에리카도 엄청 좋죠. 분캠 중에, 대학에는 분캠과 이원학캠이 있는데, 분캠은 분교예요. 분교 개념이 있는 학교인데, 어,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이나 연세대학교 원주나,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이제 분교의 개념인데, 분교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입결이 높은 데는 한양대 에리카예요. 가까워서.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가 굉장히 강세고 지금 막 성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웬만한 인서울의 그냥 어중띵한 대학보다 훨씬 인정받아요. 그런데 스마트 융합공학부, 그다음에 스마트 ICT 융합 전공, 뭐 이런 것들을 그 조기 취업 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개교했죠.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공과대학은 나주에 있어요. 이건 연구 중심 대학이어가지고 작년에 처음 신입생을 뽑았는데 만약에 아이가 학구적이고 카이스트, 키스트 이 정도를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에 가서 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에너지 공과대학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주요 4년제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서울에 한 43개의 4년제 대학이 있어요. 여대를 포함해서. 어, 그 각 대학마다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을 그냥 이 대학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일종의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학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꾸 선생님이 진학 상담하면서, 어, 아이 성적에 맞게 어디를, 대진대를 가보라고 하는데, 대진대가 뭔지, 이 듣보잡 대학인데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물론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나무 위키를 사용하세요.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뇌피셜 위키백과죠. 그래서 뇌피셜이라는 말은 아시죠? 예. 공식적인 건 아니고 주관적인 학교 평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학교를 검색하시면 학교 재학생 또는 이 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뇌피셜 정리된 게 있는데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교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많이 활용하셔서 학교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주요 국립대,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인 친구들이 요거를 염두에 두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4등급, 5등급인데, 인서울 4년제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4년제로 지방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문대로 서울을 갈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뭐, 아이의 전공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공계를 갈 거고, 그렇다면 지방 거점 국립대로 이공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자기 관리도 좀 되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지금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인서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방 거점 국립대에 이공계열로 간다면 지방 거점 국립대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 강원대, 충북대 이런 것처럼 도 이름 딴 데는 많이 아시는데 잘 모르는 대학교가 강릉 원주대학교, 그다음에 한밭대학교, 그다음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이런 대학들도 지방 주요 거점대, 아니 국립대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 많이 가면 좋은 데가 강릉 원주대학교예요. 강릉 원주대학교는 입결이 우리 학교 내신으로 5등급, 6등급이어도 갈 수 있는데 이 강릉 원주대가 향후 10년 안에 강원대학교하고 아마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릉 원주대학교 이공계열로 보내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여기 한국이라고 붙어가지고 쭉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국립은 아니고요. 어떤 건 국립이고 어떤 건 국립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대학은 정보를 나무위키에서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아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입 전형 탐색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대입 전형 계획 발표 일정은 이거 맨날 제가 연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처음 발표되는 건 학생이 중3 때예요. 중3 때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대입 기조를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이 된 작년 졸업생 같은 경우는 걔네가 중3 때 뭐가 발표됐냐면, 선택형 수능 할 거다 정도, 영어는 절대평가를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예고가 이미 됐죠. 그 다음에 고1이 되면 기본사항이라는 걸 교육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 고1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바로 서울대가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기조를 정해야 그 외의 대학들이 그거에 맞춰서 트렌드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이 지금 고1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유를 할게요. 참고로 대학 1학년이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서울대 건데 잠깐만요. 채팅창으로 1학년 학부모님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은 뭐, 예, 그래서 이미 지금 1학년의 전반적인 기조는 교육부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도 발표를 했으니까 보시고 이거를 공유를 하는 이유는 서울대 가기 위해 공유를 한다기보다 이거를 보면 전반적인 전형 방법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2는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되죠. 그 2024학년도의 대입 전형 계획, 그죠? 지금 고2의 대입 전형 계획, 아니, 고3, 고2의 대입 전형 계획과 고3의 모집 요강이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은 대입 전형 계획은 4월 말에 나오게 됐는데 요즘엔 좀 시기가 늦춰져서 5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지금 고3의 대입 전형 계획, 작년 고2 때 발표된 대입 전형 계획 정도가 발표됐고 모집 요강은 아마 5월 말쯤 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대학생 선발 단계는 수시와 정시와 추가 모집이 있고요.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의 기회가 있죠. 정시 3회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어서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수시에서는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시는 어떻죠? 정시는 서울대를 쓰면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쓸 수는 있지만 연대, 고대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정시 나군 안에 연대, 고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거꾸로 나군에 서울대가 있으면 가군에 연대, 고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군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정시 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안 하면 추가 모집에서 다시 트라이 해가지고 합격하면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입 전형 유형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의 특이점은 자기소개서 없다는 거. 지금 고3은 많이 편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갔던 친구들은 수상 대회도 챙겨야 되고 자소서도 준비해야 되고 비교과 기록도 준비해야 되고 다 그랬는데 지금 고3은 많이 심플해져가지고 이거 없고요. 그냥 지금 교과 세특 준비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하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많이 얘기한 거라서. 이제 정시를 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설명을 드릴게요. 애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에요. 잘 보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능 졸업생 응시 인원이에요. 근데 6월에 학력평가, 이제 평가원, 한국평가원에서 본 6월 모평이라고 하죠. 모의평가.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이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인 건데, 이 6월, 9월 수능 사이에 재학생과 졸업생 인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해마다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정시가 60%, 40%로 늘면서 6월에는 어떠냐면 한 16% 정도의 졸업생이 들어와요. 6월 모의고사에는. 6월 이번 모의고사 6월 1일 날 보는데 6월 1일 날 재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한 10명 와서 보거든요. 그게 한 16%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9월에는 더 많아져요. 20%. 그죠? 9월까지는 고3도 많이 이탈하지 않고 많이 모의고사를 봐요. 그런데 심각한 건 수능날이에요. 수능날. 수능날 어떠냐면 재학생들은 시험을 보러 많이 안 가요. 왜냐면 합격해서 안 가기도 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가기도 하고 어차피 수능 보나 안 보나 똑같아서 안 가기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필요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가기도 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줄죠. 이렇게 확 줄기도 하고 작년에는 많이 줄진 않았는데 이렇게 확 줄기도 해요. 그런데 비해 어떻죠? 졸업생들 숫자 보세요. 9월 달에 7만 8천 명이었던 재수생이 수능날 14만 명이 봤어요. 2배가 봤어요. 2배.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반수생이죠. 학교 다니다가 2학기에 반짝 준비해서 수능 보는 애들이에요. 그죠? 대학교 다니다가. 이런 애들이 2배로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재학생들 등급이 쫙 밀립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등급을 볼까요? 예. 등급을 볼게요. 국어. 국어. 이게 이제 연도별로 또 패턴이 비슷한데, 이게 최근 5년간이 있는데 제가 2개의 연도만 가져왔어요. 재학생은 1등급이
2.8%, 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우리 보통 1등급은 4%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학생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은 5.1%. 그럼 이거 합하면 한 8%? 2등급까지 8%죠. 8%. 재학생은. 그죠? 그 다음에 3등급까지는 한 많이 잡아도 20% 정도밖에 안 돼요. 19%, 18% 정도 됩니다. 그죠? 원래 3등급은 23%인가? 그런데 되게 확 적어졌어요. 그런데 비해 재수생은 1등급 전체가 전체 인원의 재수생 전체 인원의 8.2%예요. 전체 인원의. 2등급은 13.2%. 이거 합하면 재수생은 전체 중에 20%가 1, 2등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이 나오는데 1등급이면 와 진짜 수능 때도 1등급이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위로 98%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뜨고요. 100분위로 94%, 93% 정도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뜬다는 얘기고 100분위로 적어도 82 정도, 83 정도는 돼야 재학생 모의고사 성적에서 그래야 3등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을 나온 걸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건 모의고사의 원점수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좋다. 원점수가 작년에 수능에서 몇 등급 컷이 어쨌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막연하게 나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다 맞췄어. 이렇게 하고 수능을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원서도 되게 상향으로 쓰죠. 근데 막상 수능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꼭 3학년 학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수능 최저 없는 전형도 꼭 써야 된다는 거. 만약에 재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능 최저 없는, 애들이 수능 망할 가능성 충분히 대비해야 돼요. 수능 최저 없는 거,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 교과 중에도 최저 없는 게 있지만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으면 내신 성적이 너무 높으니까 종합전형을 쓰셔야 돼요. 근데 종합전형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최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거. 1, 2학년 학부모님들 아이가 내신이 좀 못 나왔다고 엄마 나 정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신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최대한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고 알차게 하면서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신이 좀 못 나왔다고 일희일비 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꾸준히 유지를 했더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안타깝게 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점점점 정시가 40%로 늘어서 요즘에 대학들이 다 골치예요. 애들이 반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한 학기만 다니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시가 늘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너무 힘든데 대학도 너무 힘들고 누구를 위한 정시 확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시가 늘면서 재수생이 너무 많이 수능날 들어오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서 등급 따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하고 상담할 때 이거를 많이 작성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이거를 한글 파일로 출력해가지고요. 음, 음, 이제 출력해가지고 아이랑 펼쳐놓고 대학 정보를 찾아서 여기다 메꾸면서 관심 대학은 10개 또는 12개, 13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이거 시험문제도 참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대학 원서 쓸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잠깐만요.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이건 한글 파일인데 이거를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정보를 보면서 하면 되는데 요 관심대학 리스트를 편하게 작성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애들 구글 클래스룸 애들 전체를 초대한 우리 3학년 전체에게 공유한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입결 자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씩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애용해야 될 사이트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대학 어디가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지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를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맨날 대학 어디가가 좋아요 이 얘기만 들으셨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한번 꼭 회원가입해서 특히 3학년 학부모님들 이거 아이 이름으로 안 해도 돼요. 어머니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세요. 그리고 애 성적표 받아오면 직접 입력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그렇게 직접 아이한테 시키는 게 아이가 막 공부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애랑 하는 게 힘드시면 그냥 어머니가 입력하셔가지고 분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겨요. 이 마이 페이지에 성적 관리에 가시면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입력할 수 있죠. 이거는 애가 생활기록부 1학기 이제 마감되면 생활기록부 다 마감되면 떼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해도 되고 아니면 기말고사 성적 이제 2학년 때까지 생기부는 있을 거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오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과목 넣고 단위수, 석차 등급,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거 다 생기부에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강자 수, 성취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력합니다.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입력하세요. 진로 선택 과목도 넣어도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안 넣고 하셔도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분석하실 때는 진로 과목까지 넣어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 모의고사 성적도 이제 받아가지고 오면 입력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은 6월 모평이죠. 6월 1일 날 보는 6월 모평은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고 재수생도 들어와요. 15% 정도 들어와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결국은 9월 달에 원서 쓸 때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다 입력해서 분석하기를 돌려보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때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력평가를 받아가지고 오면 여기에다가 입력이라고 눌러서 학력평가 성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학력평가 성적을 입력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급까지.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6월 1일 날 볼 거 입력 받아가지고 오면 입력하면 되겠죠? 6월 1일 날 보면 요즘에 모의고사가 좀 성적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보면 아마 6월 말쯤에 기말고사 볼 쯤에 성적표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봅니다. 성적 분석. 이걸 왜 활용해야 되냐? 선생님 골치 아프게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냐면
학교마다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다 틀려서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성적을 분석해야지 어머니가 수기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건대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 다 들어가요. 시립대는 뭐 주요 과목은 70% 들어가고 전 과목이 30% 들어가요. 뭐 경희대는 국영수사만 들어가고 이과는 국영수과만 들어가요. 이걸 학교마다 연필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학교마다 성적 분석을 할 때 좋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 지원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학과 정보 또는 대학 정보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아까 3학년은 대학으로 먼저 접근한다고 했어요. 대학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경희대예요? 아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회복지학과를 경희대에 없어요. 그러면 시립대? 네, 시립대로 가요. 그죠? 시립대로 가서 이렇게 설치학과를 봐요. 설치학과를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설치학과 중에 내가 그나마 제일 호감이 갈 만한 학과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샘플로 하는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사회복지학과를 클릭했어요. 그죠? 네,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형 정보를 봐요. 전형 정보를 쭉 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점수 산출을 보시면 내 성적으로 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나의 관심 전형에서 전형을 선택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 이 중에 사회복지학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에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경만 해서는 잘 모르시고 대략 방법만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거 녹화해서 공유할 거니까 녹화 영상 보고 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따라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을 눌러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뜹니다. 여기 7월 제공 예정이라고 떠 있죠? 이거 왜 작년 입결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7월에 제공 예정인데 작년 입결이 제공이 되면 비교해가지고 내가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전형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입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정시도 해볼 수 있겠죠? 모의고사 성적도 입력해놨으니까. 내가 관심 전형을 검색해 놓으면 이거 금방 선택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검색하고 정시로 해보겠습니다. 수능 일반 전형, 수능 100% 전형이겠죠? 이걸로 하고 추가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게 3월달 모의고사 입력해 놨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거 정시는 11월 달에 제공되는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점이 내 수능 점수로 이렇게 했을 때 합격점이 작년에는 뭐 864점이었다. 근데 내가 계산한 거는 854점이다.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분석에서 대학별 성적 분석을 통해서 수시하고 정시에 성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원래는 담임 선생님들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구입한, 돈을 주고 구입한 프로그램이 유니브라고 있어서 유니브에서 이걸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걸 사용을 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하시거나 또 다른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은 이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직관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작년에 새롭게 생긴 메뉴예요. 그전에는 대학별로 평가 기준 결과 공개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 결과 공개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딱 누르시고 대학을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 최고 이제 가장 높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시립대라서 시립대를 샘플로 하고 있어요. 시립대학교의 평가 결과 기준 공개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놓치신 분도 있을 테니까. 대학 어디가? 어, 갑자기 인터넷이? 네, 느려졌어. 직관적으로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예요.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실은 돼요. 이거는 실은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대학을 씁니다. 관심 대학을 쓰고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떠요.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이런 거 읽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이에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비교해가지고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종합전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하는 학생은 종합전형을 열심히 잘 준비한 학생이라서 종합전형을 트라이 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영역 평가 방법 및 전형 결과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이 아래로 쭉 가면 각 학과별로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50% 컷이 있고 70% 컷이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50% 컷은 이 합격한 최종 등록자의 절반 정도의 평균이란 뜻이고요. 70% 컷은 10명 중에 7명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균을 보고 내가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시립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이 친구는 4.11, 50%컷 종합전형이에요. 그리고 4.65까지 가능해요.
4.65까지. 시립대가 이렇게 낮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도 있으니까, 요 내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이 갔는지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학과.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시립대에 되게 특이한 점은 전 과목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런 학교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전 과목 들어가는. 상위권 대학은 전 과목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신경 내신을 써야 되죠. 상위권 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종합전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을 트라이 하더라도 요 사점 몇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교과전형의 전형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생각해서 종합전형 트라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전형 볼까요? 사회복지학과. 뭐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교과전형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해가지고 가는 건데 사회복지학과 교과전형으로 5명 뽑아요. 경쟁률은 20대 1이었어요. 충원은 5명이 됐고 이건 아까 관심대학 리스트 보고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산 점수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대학의 고유의 환산 점수로 공개를 하는데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메뉴의 좋은 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 내신으로 환산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역균형으로 쓴 경우에 합격선은 2.24, 2.14.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70% 컷이면 어떻게 더 높지? 네. 하여튼 이렇게 미리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종합전형을 시립대로 가려면 여기서 이거 내외로 해가지고 종합전형을 트라이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샘플로 한 여학생이 이 정도 돼요. 내신이. 그래서 시립대를 종합으로 교과로 쓰긴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종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성적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메뉴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학 어디가에 뭘 보시면 된다? 다른 것 많이 어려우면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만 보면 된다. 여기에서 학과나 대학을 검색한다. 국민대 볼까요? 국민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이중 전형이 있는데 종합전형 결과 예, 이렇게 방법이 쫙 나와요. 그리고 얘네는 국영수 4를 반영한다, 문과는. 이과는 국영수 과를 반영한다. 그 평점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자동차 IT 융합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2.75 내외 내신이 나오는 애들이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똑같은 자동차 융합 IT. 근데 교과 전형으로는 훨씬 높아요. 2.08. 아까보다 조금 더 높죠? 네, 교과 전형이 이렇게 간다. 왜 이게 그래도 국민대 차이가 많이 안 나냐면 국민대 최저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최저가 없는 동국대, 뭐 광운대 이런 데는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의 내신 차이가 1등급 이상 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 정시 간다고 해요. 정시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면 수능 위주 전형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형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옛날에는 각각 대학의 환산 점수로 공개를 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각 영역의 100분위로 공개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대학교에 예를 들면 어,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요. 교육학과를 가고 싶으면
100분위로 국어는 82, 수학은 72, 탐구는 91.5, 평균. 국어, 수학, 탐구를 합계. 영어는 3등급이고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합계로 83 정도에 돼야지 국민대 이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죠? 네.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잠깐 볼까요? 너무 어려우시죠? 예,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애들한테 꼭 가져오라고 하세요. 3월은 나갔고요. 5월은 아직 안 나갔는데 곧 나갈 겁니다. 5월. 성적표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이거 지난 올해 3월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이제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면 어머니들이 이 등급만 딱 보고 마시잖아요. 근데 등급은 의미 없어요. 재수생 들어오면 싹 밀릴 거기 때문에 이 등급만 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원점수를 보셔야 돼요. 원점수. 원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점수하고 작년 수능 컷을 보세요. 그게 어쩌면 제일 정확할지도 몰라요. 작년 수능 컷하고 이 원점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선 뭘 반영하냐면 이 표점을 주로 반영해요. 표점을 주로 반영하는데 이 표준 점수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100분이에요. 100분이. 아까 국민대는 국어, 수학, 탐구를 합해가지고 100분위로 83 정도는 돼야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국민대에 지원할 수 있는지 볼까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했을 때 이 친구는 95.94가 나왔어요. 와,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겠네요. 그런데 이 성적은 재수생이 하나도 없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지금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로 조합을 하면 100분위가 이거다. 이렇게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시 지원 가능성으로 보려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취약해요. 5등급이에요. 그럼 여기서 감점이 엄청 있겠죠? 그럼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절대 등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0분위하고 원점수를 보는 게 정확하다. 원점수를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은 요 점수가 작년에 몇 등급이었는지, 100분위가 뭐였는지를 대략 비교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작년 수능 100분위나 수능 원점수 컷 이런 거는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이 모의고사라는 건 발전을 위해서 보는 거니까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아래 요 영역 문화. 이제 그냥 요거는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학원을 잘 보내고 있으시다.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학원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학원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지, 그래도 좀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요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A, B, C까지를 거의 다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초가 탄탄한 애예요. 이게 A, B, C가 뭘 의미하냐면 A는 전국의 응시생 중에 80%가 맞춘 문제예요. B는 60%, C는 40% 이상, 60% 미만. D는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이 A, B, C, D가 결국은 난이도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대체로 다 잘 맞췄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초가 탄탄한 애예요. 그죠? 지금 이 학생 어떻죠? A, B, C가 거의 국어에서는 다 맞았어요. 근데 C가 틀린 영역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게 취약한 영역인 거죠.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31번이 어떤 영역인지를 봐야 돼요. 그 영역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강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요. 이런 분석이 없으면 실은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여기 바로 떠 있죠.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30일이 제일 먼저 왔어요.
다른 거는 C를 다 맞았는데 31번은 C가 딱 틀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 모자란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가 좀 많이 틀렸어요. D하고 E.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훈련을 해서 D하고 E를 맞출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이기도 해요. 이 친구는 기출문제를 모의고사를 국어에서 많이 안 풀어본 친구, 약간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은 C, 여기도 A, B는 다 맞췄고요. C에서 몇 개가 틀렸어요. D는 거의 다 틀렸고요. 이것도 약간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영역별로도 이게 다 문제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영어도 볼까요? 영어는 이 친구의 취약점인데 이 친구는 영어에서는 C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C 틀린 거 되게 많죠. 특히 뒷부분, 그죠? 뒷부분이 엄청 많이 틀렸죠.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죠? 또 하나는 독해에 엄청 취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학생하고 상담을 했더니 자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단어를 열심히 외운대요. 열심히 외우는데 독해는 잘 안 된대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부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단어라도 열심히 하는데 단어를 외운다고 독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영어 공부를 조금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공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모의고사를 올리는 방법은 이 문항에 대한 분석, 너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잘 오르지 않는다. 애들은 모의고사를 보는 그 하루 종일의 시간이 너무 지겹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막 궁금하니까 채점은 해요. 네, 채점을 하고 그걸 이제 다시는 안 봐요.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걸 다시 붙들고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검토하고 취약한 걸 분석해서 그 취약한 부분만 기출문제를 좀 모아서 쭉 그 취약한 부분만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3. 그래서 영역별 공략이 필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파트가 다 있잖아요. 내가 함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그래프가 부족한지 뭐 자기가 취약한 파트 부분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해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도 아이들 모의고사 볼 때 등급만 확인하지 마시고 원점수, 백분위 등을 확인해서 얘가 이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네. 맨날 엄마 나는 정시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그러면 대학 어디가에 가서 아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찍어 놓으셨다가 확대에 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애가 원하는 대학교, 예를 들면, 어디를 해볼까요? 인서울로 정시, 한성대 정도, 끄트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서, 수능 영역 반영 방법도 중요하니까, 영역 반영 방법 쭉 보시면,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해요. 근데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영어를 못해. 지금 샘플 학생처럼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반영 비율이 작아. 그럼 이런 대학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 내려가가지고, 사회과학부를 쓰고 싶은데, 이 국어는 86, 수학은 73, 탐구는 81, 평균 76.36이면 이 정도 나오면 백분위 합이 이렇게 나오고, 영어는 1.88 등급 정도 되면 정시로 쓸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수시 합불 자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는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자료들이 너무 좋으니까 대학 어디가랑 이 두 사이트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대학 진학정보에 수시 자료, 요 자료들이 되게 좋아요. 수시 모집 자료. 이 자료의 전형별 분석, 여기 대학별 분석 전략은 선생님들이 입시지도 자료 책자로 만드는 게 여기 다 여기서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요. 이거 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상담하실 때 뭐 이런 자료 봤는데 뭐가 궁금하셨는지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자료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모집 요강, 요 메뉴. 대학의 모집 요강은 대학에 가서 다운받잖아요. 근데 대학마다 다니면서 다운받기가 너무 고되잖아요. 그리고 그 입학처 들어가서 모집 요강 찾는 것도 대학마다 다 달라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서울. 지금 3학년 아직 안 올라왔어요. 5월 말에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5월 말에 각 대학에 올라오고 그 대학에 올린 거를 이 연구정보원에서 다 정리해서 올리는 건 7월쯤 될 거거든요. 대학마다 다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작년 거로 일단 볼게요, 저는. 이 작년 거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한번 볼까요? 그럼 경희대학교를 이 PDF 아이콘을 딱 누르면 경희대학교 이렇게 수시 모집 요강이 바로 다운돼요. 모집 요강을 열어보시면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모집 단위. 모집 단위는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물론 변경된 사항도 잘 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전형별 모집 단위. 어떤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나. 그죠?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만약에 지금 샘플 학생이 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학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경희대학교를 가면 딱 좋은 성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사회복지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 너 자율전공 가보면 어때? 그냥?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로 준비했는데 자율전공을 가면 종합전형에 불리하잖아요. 아니요? 경희대 안에 사회복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자율전공에 오는 애가 사회복지학과를 준비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네 학교 안에 사회복지학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준비했던 애가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면 뭐 애가 괜찮으면 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써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8명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만약 경희대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있는 전공이면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을 뽑는지 전형별 모집 인원 요강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오 르네상스 지역균형 인재를 어떻게 뽑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 목차에 가보면 전형 방법 안내가 몇 페이지에 있다 다 안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가서 페이지에 가서 보는 거예요. 26쪽하고 30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역균형. 이거 어떻게 뽑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역균형은 이렇게 뽑고 수능 최저학력이 있어요. 이하보예요. 그죠? 이하보. 그럼 지금 샘플 학생은 국어하고 사탐을 잘해요. 이하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라이 할 수 있고요. 지역균형 인재도 전형 방법은 1단계 일괄 합산으로 뽑네요. 지역균형은 그래서 70, 30. 여기서 교과 종합평가 성적은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과목 들었는지 교과 세특이 좋은지 이런 거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인재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오 르네상스로 써도 돼요. 레오 르네상스. 레오 르네상스는 서류 100으로 해서 70대 30으로 해가지고 2단계 해가지고 뽑아요. 면접 해가지고.
그리고 전형 일정 나오고 여기는 최저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써도 돼요. 지역균형 인재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레오 르네상스도 하나 쓰고요. 경희대를 두 개 써도 됩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모집 요강을 여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것도 여기에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전공 안내. 아, 대학 학과 정보 안에 가면 대학별 전공 안내에 각 학교에서 제공한 전공 가이드북이 쫙 있는데 이게 되게 자료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이 그 전공인 것 같은 아주 유사한 학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걸 세심하게 구별하실 때 이걸 참고하시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튼 진로진학정보센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